너는 암이 아니었으면 100% 이혼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날아오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지만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아내 혜림은 항암 치료의 여파로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약봉투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등원 준비를 돕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남편 학배의 목소리가 거실 한편에서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학배는 아내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거실의 청결이나 자신의 기분을 먼저 앞세웁니다. 혜림이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아끼면 학배의 입에서는 폭언이 튀어나옵니다. 너는 암이 아니었으면 100% 이혼이야. 혜림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 바닥만 바라봅니다. 학배의 폭언은 일상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자신이고 혜림은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서 자원만 소비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그의 말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학배는 한숨을 내쉬며 묻습니다. 항암 치료 안 하고 수술만 하면 안 되겠냐? 치료비와 간병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아깝다는 취지의 말에 혜림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만 학배는 그 눈물을 보지 못한 척하며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7살과 9살 된 두 딸이 부모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놉니다. 학배는 아이들 앞에서도 거친 언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소란을 피워도 조용히 좀 하라고 라며 고함을 칩니다. 혜림이 아이들을 챙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이 곧장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큰딸의 머리를 묶어주던 혜림이 서툰 손길에 잠시 머뭇거리자 학배는 혀를 찹니다. 머리 묶는 게 힘들었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아내의 노력은 한순간에 폄하됩니다. 특히 9살 된 첫째 딸을 향한 학배의 발언은 혜림을 더 충격에 빠뜨립니다. 학배는 딸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커서 맥심 모델을 했으면 좋겠다. 혜림이 어떻게 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항의하지만 학배는 자신의 기준이 옳다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건 남자야. 아이들 앞에서 서슴없이 드러나는 가부장적 권위. 혜림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배우게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제지할 힘이 부족함을 절감한 듯 입술을 깨뭅니다. 부부의 대화는 늘 학배의 일방적인 훈계와 혜림의 체념으로 끝납니다. 학배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절대적이라 믿고 혜림이 반박하려 하면 무식하다는 말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집안의 질서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재편되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 폭풍을 피하려고 몸을 웅크립니다. 경제적 생산성을 쥐고 있는 학배에게 권력이 쏠려 있고 혜림은 그 질서 안에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채 점점 작아집니다. 캠프에 들어간 뒤 진행된 조사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학배가 이혼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부부관계 리스를 꽂기 때문입니다. 학배는 말합니다. 이에서 3주에 한 번 하는 것도 문제야. 그는 아내는 관계를 본인이 해준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항상 자세가 똑같다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개선이 없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유방암 투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아내에게 남편은 여전히 주 1회 이상의 성관계라는 의무를 말합니다. 혜림은 기가 찬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혜림에게 관계는 사랑의 확인이라기보다 남편의 폭언을 잠재우기 위한 방어이자 고단한 숙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상담사들은 아내의 투병 스케줄을 고려하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야 정상 아니냐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학배는 말합니다. 아내의 치료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만 남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혜림은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이 한 인간이 아니라 남편의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듯 표정이 굳어집니다. 캠프 셋째 날, 부부 심리극이 시작됩니다. 학배는 자신을 연기하는 조교를 통해 평소 가족에게 했던 말들을 눈앞에서 다시 마주합니다. 조교가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퍼붓고 아내에게 기생충이라며 조롱하는 장면이 재현됩니다. 그 장면을 보는 학배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집니다. 자신의 말이 타인의 입으로 나오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학배는 헛웃음을 짓듯 말합니다. 내가 정말 저 지경까지 갔었구나. 서장훈의 말이 이어집니다. 본인을 위해서 몽땅 바뀌어야 한다. 심리극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학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캠프 내내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입니다. 해림은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참 숨을 고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최종 조정위원회 자리.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했던 긴장감 대신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해림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편의 막말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하겠다고. 예상보다 큰 금액에 학배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폭언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서장훈은 말합니다. 막말만 아니면 흠잡을 데가 없는 남편. 학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다. 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서로에게 욕설과 폭언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존댓말을 쓰는 연습을 할 것. 학배가 집착했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조건이 정리됩니다. 아내의 암 완치 이후 정상적으로 가질 것. 학배가 아내의 신체적 고통을 인정하고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듯한 대목입니다. 합의문이 읽히는 동안 학배가 어색하게 입을 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서툰 존댓말 한마디에 자리에는 작은 웃음이 번집니다. 해림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예전으로 돌아와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해림은 처음부터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듯 결국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을 드러냅니다. 캠프를 떠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걷습니다. 해림의 손을 잡은 학배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해림은 남편의 변화에 다시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병과 싸우는 해림에게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버텨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가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의 일상. 학배는 주방에서 서성이는 해림의 뒤로 다가갑니다. 예전 같으면 거칠게 재촉했을 순간에 그는 말투를 바꿉니다. 도와줄 거 없습니까? 해림은 잠시 멈칫하지만 곧 채소를 건네며 엷게 웃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지는 듯 보입니다. 밤이 깊고 아이들이 잠든 시간. 거실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폭언의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림은 조용히 약을 챙겨 먹고 학배는 물컵을 채워 건넵니다. 해림이 작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학배는 쑥스러운 듯 고개만 끄덕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이들의 길이 쉬워질 거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욕설 대신 존댓말 한마디를 선택하는 것, 재촉 대신 도와줄까라고 묻는 것.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그렇게 바뀐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놀라였습니다.